자, 이렇듯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연들을 다시 과시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베이징에 나가 있는 저희 특파원의 기사를 좀 보셨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상황, 관세 협상 그 전에 저희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나 싶었거든요. 지금 또 다시 이러는 거. 이거 네. 일단 배경이 뭐고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에이펙 정상회담 때 경주에서 예. 두 정상이 이제 만나는 걸로 다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9일 날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이 상당히 히토류 규제에 대해서 아파하는데 그걸 더 강화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흔히 사용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걸 FDPR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 기업들도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건데 중국은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히토류를 사용하는 해외 기업들도 중국에게 보고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면 안 주겠다. 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히토류는 중국 히토류는 간접적으로도 못 가게 막는 건데 이게 사실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써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늘상 1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히토류라는 게 미국이 아프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미국식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했는데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자기 그냥 막 그 SNS나 저 성명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날강도 같은 조치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서 저는 속으로 좀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늘상 하는 조치인데 그 반도체 기술 주로 기술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면 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락을 받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기술이 아니라 히토류를 사용해서 뭘 만들어서 그걸 미국에다 수출한다 그러면은 나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히토류라는 것을 미국에는 중국의 히토류는 아예 터치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이 히토류 생산의 80%라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것도 한 70, 80%를 해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탱크를 만든다든지 잠수함 만들고 방산기업, 반도체, 배터리 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히토류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중국이 미국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서 미국식 방식으로 때렸는데 중국은 근데 왜 그거를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시진핑을 만날 이유조차 없다 뭐 이랬는데 바로 하루 있다가 또 글쎄 내가 가긴 가니까 혹시 만날지도 모르겠다 또 말을 바꿨고 아마 만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아직 20일 남았잖아요. 20일 동안에 아마 뭐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부총리들이 만나서 이 타결을 보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타결 안 하고 지금 넘어가기에는 이미 미국도 아픈데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는 게 잔뜩 먹구름이 껴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거죠. 물가가 보통 오르면 경제가 화랑이 되고 그러는데 경제는 불황이면서 물가는 오른다. 그거 아주 죽을 맛이죠. 그게 지금 올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배짱을 부릴 처지는 아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연휴 중에도 저희가 당장 이제 홍현익 원장도 여러 번 모셔가지고 열병식 좀 어떻게 될지 많이 여쭤봤고 그 중에 또 거듭 여쭤봤던 게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중국에서 2인자들이 온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많이 주목했었거든요. 실제로 미리 전망을 했을 때와 막상 열병식을 열어보니 그 밀착 관계 어느 정도로 좀 보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미 연대를 이렇게 과시하는 건 사실인데 북한의 노림수는 자기네들이 핵을 가진 것을 완전히 기정사실화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고 자기의 그 무기 능력을 과시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에 내 좋은 무기 많으니까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나라들 와서 많이 사라. 뭐 이런 선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중국이 2인자고 러시아가 2인자가 왔는데 중국의 2인자는 바로 김정은 옆에 섰고 러시아의 2인자는 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바로
더 옆에 그러니까 예. 3인자 대급을 받았는데 예. 그건 왜냐하면 베트남도 지금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국하고도 무역이 한국의 3대 무역국이고요.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이 3대 무역국이고 8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난 사람입니다. 저 양반이. 그래서 베트남의 서기장인데 국가 1인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옆에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지금 국력이 지금 날로 그냥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핵보유국 두 나라를 옆에 세우고 김정은이 저렇게 과시한 거는 트럼프한테 보라는 거죠. 트럼프한테 내가 이렇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뭐 화성 8형, 19형에서 이제 20형까지 내놨으니까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경주에 와서 나를 만나러 오십시오. 저 강력하게 초청장을 보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과연 아시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여기 저 아시아에 머무는데 과연 더 시일을 더 있으면서 예. 김정은을 만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거고 트럼프도 지금으로 봐서는 만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요? 예. 근데 29일에 서울 이제 경주에 오는데요. 30일 날 갈지 29일 날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한미 간에 3,500억 달러 이거 빨리 서명하라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 뒤에는 일정이 확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얘기도 또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네. 나눠보고 저희가 열병식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북한 열병식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축전에 답전을 보냈어요. 네. 중국 입장에선 지금 북중러가 굉장히 공고하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네. 보여지는 이 상황을 뭐 어느 정도까지 반길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가 주목할 게 예. 북중러가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과시는 하지만 일종의 과시일 뿐 그것이 세 나라가 동맹이나 무슨 군사훈련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베이징에는 1인자가 셋이 모였는데도 3자 정상회담 아예 안 했고요. 그랬죠. 일부러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생기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북한은 원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원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3자 간의 군사훈련도 같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10월 달이 보면은 북중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많아요. 10월 1일은 중국이 그 대만으로 국민당을 내쫓고 천하를 통일한 날이어가지고 10월 1일이 국경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 축전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답전이 온 거고요. 그렇죠. 지금 10월 6일은 또 뭐냐면 북중 간의 수교일이에요. 수교가 돼서 이제 수교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10일 날은 지났지만은 그게 북한 노동당 창당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서로 축전이 왔다 갔다 막 계속적으로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지금 서울에 오지 않고 바로 경주로 갈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국빈 방문할지도 몰라요. 근데 국빈 방문을 안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동맹은 우리랑 동맹인데 어떻게 한국을 가냐. 그러니까 2014년에도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정부 때 와가지고 굉장히 친목을 도모하고 갔는데 그때 북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이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 더군다나 북한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파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금료만 해도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김정은이 트럼프 만날 줄 압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중국은 뻘쭘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만날 걸 대비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괜히 트럼프한테 속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북한의 의도를 또 한쪽에서 해석해보고 싶은 것이 보통은 이제 보도에 실느냐, 싣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의 어떤 노림수를 해석해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면 리창 중국 총리와 박태성 북한 총리가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논의된 것들 중에 뭐 중국이 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음에도 싣지 않은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지만
마치 안 받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북한 내에서는 방송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무역의 95% 이상을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교역의 95% 이상을 다른 한 나라랑 한다는 게 이거 완전히 거의 경제적으로는 종속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사 상도 더 강조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2009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총리가 방문한 게 16년 만이에요. 그때 원자바오 총리가 굉장히 그 선물 보따리를 많이 내놨고 노골적으로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원자바오를 맞았습니다. 이례적이죠. 북한의 1인자가 중국의 2인자가 오는데 직접 나가서 맞았는데 요번에는 박태성 총리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위가 많이 지금 올라갔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도 뭐 갈마지구 원산에 갈마지구 지금 예. 엄청나게 관광지 지금 열었잖아요. 거기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을 뭐 다시 뭐 굉장히 뭐 확대하는데 중국이 도와준다, 철도 도로 개건해준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건 확인은 안 된 겁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도와줄 가능성도 있는 게 한 4, 5년 동안 북중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또 좋아지면 또 굉장히 또 호의를 베푸는 게 있거든요. 그 총리가 간다는 거는 경제를 총괄하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전혀 주민들은 모르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사실 그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서 중국이 식량 같은 것도 많이 원조해주고 그 석유 주는 거는 다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생색을 안 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그 북한에다가 5만 톤 식량 지원해 준다라고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적이 있어요. 김현철 장관이. 그때 북한이 전혀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 중국은 거의 4, 50만 톤을 주는데 한 번도 먼저 해준다라고 안 그러고 몰래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5만 톤 주는데도 국제사회에 우린 이렇게 선량한 나라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가뜩이나 자존심 상하는데 손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도 북한한테 뭐 지원해 준다 그럴 때 너무 생색내면은 북한 또 안 받아요. 근데 그런 북한이 본인들이 엄청 생색내는 게 바로 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열병식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실제로 뭐 다양한 무기들 그중에 화성 20형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형 ICBM으로서 실질적 운용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정말 수준급으로 올라왔다라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사일로 장교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지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략 미사일이라는 게 벌써 두 종류가 있어요. 화성 18형, 19형이 다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게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한 6,000도 이상의 열을 이기게 되니까 과연 그럴 그 강력한 그 합금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재료공학적인 문제가 약간 있긴 있는데 그건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어쨌든 거리상으로는 이미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화성 20형 저게 그 19형보다 더 거리도 더 멀고 그러니까 엔진이 훨씬 한 40%인가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탄두 쪽 있잖아요. 저 둥글잖아요. 예. 저기에 속에 다탄두라 그래서 핵탄두가 한 5개 정도를 맞습니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공에 들어가면 5개로 갈라져 가지고 워싱턴, 시카고, 뉴욕, 뭐 LA 뭐 등등을 5군데를 겨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격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한 몰라도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5개로 갈라지니까 상당히 요격하기 어렵겠죠.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한 거고 그거 말고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 화성 11 말하는 게 또 공개됐는데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KN-23 계열의 이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해서 변칙 기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남북한 거리도 짧은데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 5 속도 소리 속도의 5배 속도를 가진 걸 장착했으니까 가뜩이나 남한의 미사일 날라오는데 2, 3분이면 5분이면 날라오는데 이게 또 변칙 기동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날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걸 했고 탱크도
탱크 전차 같은 것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최근에 나온 지금 탱크 1000마 20평이라는 걸 이번에 공개했는데 이거는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했다는데 이거는 우리 탱크도 지금 갖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탱크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오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세계에다 판매하려고 지금 자랑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북한하고는 평화롭게 지내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그리고 우리의 국방력을 너무 그렇게 뭐 과소평가할 수가 없고요. 세계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5등이라고 북한은 35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미사일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우수하긴 한데 북한은 다수를 갖고 있죠. 한 1,500개 정도를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걸 갖고 있겠으니까 우리가 이런 위협을 생각할 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거는 뭐 워낙 그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열병식이 있었지만 당장 또 우리나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외교 이벤트 속에서 각각의 국가 간의 구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